95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회까지는 이렇게 유인물로 풀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93회인가부터 있어요. 그땐 교재에 있는 걸로 풀 거예요. 근데 왜 교재에 있는 걸로 푸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교재께 2021년에 세팅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 거는 화면이 달라요. 근데 옛날 것도 몇 개 풀긴 풀 거예요. 근데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딴 것도 풀 겁니다. 1번 보시면 재무제표죠. 우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여기에서 물어본 건 기본 가정이죠. 계속기업 맞고 기업실체 맞고 기간별 보고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발생주의의 가정 아니에요. 기본 가정은. 발생주의로 보는 거는 손익계산서잖아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요건 현금주의입니다. 얘는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 그래서 현금주의가 뭐냐면 현금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만 쓸 수 있어서 무슨 흐름표예요? 현금흐름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발생주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런 유형 대빵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잘 나오냐면은 뭐가 재고자산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착상품. 미착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기준하고 도착지 인도기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선적지 인도기준은 선적하면은 선적시에 매입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기준은 뭐 하면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도착하면.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물건은 도착지예요. 그래서 도착해야 아 내가 물건을 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거기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 회사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매입자니까.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시용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언제 매입이 되냐면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요때 판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사는 거를 시송품 또는 무슨 상품이라 그래요? 시용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40%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몇 프로는 남은 거죠? 60% 남은 거죠. 그래서 얼마 남은 거예요? 30.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장기할부 판매가 버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인도기준이고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요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재무회계하고 있어요? 부가세하고 있어요? 재무회계하고 있죠.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팔았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적성품을 다른 말로 이제 위탁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판매하면은 그게 매출이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은 팔았대요? 안 팔았대요? 팔았대요. 몇 프로 팔았대요? 75%. 그러면 몇 프로 남은 거죠? 25% 남은 거죠? 그러면 25%니까 10만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55만원인데 2번이에요, 답은. 근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매입 잡게 되느냐, 언제 매출 잡게 되느냐. 왜냐면 우리 목표는 오늘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할부 판매는 인도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도했으면 판 거잖아요. 팔았다고? 네, 팔았다고. 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물건이 남은 걸 찾는 거잖아요. 판 걸 찾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도했으니까 다 뭐 했다?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팔았으니까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 꼭 하세요. 왜냐면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회계하고 좀 달라요, 세무는. 왜냐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회계는 솔직히 많이만 풀면 해결점이 좀 나오는데 세무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해력을 조금 더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회계보다는. 왜냐면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유가증권,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나오면 요거 종종 써드려요. 우리 돈으로 주는 배당 무슨 배당이라 그래요? 현금 배당. 주식으로 주는 거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죠?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모여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줄 거니까 뭘로 처리해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매도 가능 증권인데 요거 잘 나옵니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라고 해서 수익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뭐예요? 토괄 손익 노객이라 그래서 자본. 요거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우리 시장성이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근데 시장성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거 얘기한 적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었었죠? 1년 기준이었어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건 원래 길게 갖고 있으려고 했다가 1년 안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일반 전표 잠깐 들어와 보세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들어오셔서 요거 한번 쳐보세요. 뭘 쳐보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차변이든 대변이든 상관없어요. 매도라고 치면 두 개가 나와요. 맞죠? 똑같은 거? 그래서 위에는 1년 이내일 때, 밑에는 몇 년 넘을 때요? 1년 넘을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시면 4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시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그래서 우리 매입시에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2번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세금가 공가로 처리한다.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재산세. 그래서 우리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회비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세금과 공가였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수익인식 기준.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팔았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물건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시용 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해야 되고 상품권은 상품권 회수했을 때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인데 통제 가능 원가는 이분이 통제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그래서 통제는 근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영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메모원가. 그래서 메모원가는 이미 뭐 한 거예요?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거다, 옛날 거다, 옛날 거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기회원가. 기회원가라는 건 우리가 항상 여기에 놓입니다.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적으로 하냐 안 하냐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할 거다 말 거다. 그 다음에 할 거면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고민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좋은 것, 이거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기회원가.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떤 과목을 배울 거냐, 어디 가서 배울 거냐, 이런 거 고민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것도 다 기회원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돼. 그러면은 기회원가가 높은 거고요. 후회를 안 해. 그러면 기회원가가 뭐 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원가는 낮아야 좋은 겁니다. 높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간혹 가다가 물건 같은 거 사고 나서도 후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건 기회원가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관련 원가.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원가는 관련이 있는 걸 관련 원가라고 하고,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 나는 건 차액 원가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대안 사이에 뭐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원가는 차이 난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차액 원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가 차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예요. 우리 안 배운 거에서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네, 틀린 것. 그래서 우리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있었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뭐 해라? 정하라. 직접 배부와 그 다음에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대사는 뭐 할 때요? 복잡할 때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상호는 배부 순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8번은 선입 선출법의 완성품 한산형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촉.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재료비 아래요. 재료비는 무슨 투입이래요? 전량 투입이래요. 그러면 완이 없죠. 완 없으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공품 수량. 우리 제공품 수량 외웠었어요? 안 외웠었어요? 외웠죠. 왜 외웠냐면은 이 문제 맞추려고. 요런 문제들. 특히 세무는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가 얼마죠?
몇 개예요? 400개. 착수가 5,000개. 기말이 2,000개.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몇 개예요? 3,400개. 그래서 완이 몇 개라고요? 3,400개예요. 몇 개요? 3,400개. 그 다음에 말이 몇 개예요? 2,000개예요. 그 다음에 초가 몇 개예요? 400개예요. 그러면 5,000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 이거는 요것만 구하면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기억 안 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쪽지 시험이 아니라 뭘 봤어도 100%다 기억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억 안 나던 거는 다시 외우시면 돼요. 9번은 모두 정답이에요. 풀지 마세요. 왜냐면 일단 우리 문제 자체에 연산품이 없어요. 처음 보죠, 연산품.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정답이요? 모두 정답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보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붙는 분들도 있어요. 69점 나왔는데 하나가 뭐가 나온 거예요? 모두 정답. 이렇게 해서 붙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수강생 중에서도 한 분이 전산회계 1급 69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라고 찾았잖아요. 하나를. 그래서 이의 신청 걸어서 모두 정답 만들었어요. 그래서 71점으로 붙었어요.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뭐 협회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깜빡했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죠.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처음에는 답 몇 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30 몇 회 때 잘못 내갖고 모두 정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예시까지 들어줬죠. 너네들이 30 몇 회 때 모두 정답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연락 왔더라고요. 수업하시냐고. 수업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잘못 올렸다고. 모두 정답 돼갖고 71점으로 붙었죠. 20일 공부하고 붙었어요. 야간반에. 전 접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 달 만에 붙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접수해갖고 그때 그럴 때마다 이제 뭘 느끼냐면 될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참 그래요 인생이. 그 다음에 10번 당월에 기말 제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T자 문제예요. 제품, 기초 제품, 단기 제품 뭐요?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월 기말 제품이라고 보이세요? 뭐요? 전월 기말 제품. 요게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가 얼마예요? 네, 62만원. 그 다음에 총 나왔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죠. 무슨 품이요? 제공품. 우리 총 나오면은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장난을 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총이 얼마예요? 312만 4천원. 그 다음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당월 기초 대비 기말이 얼마 줄었대요? 네, 38만원 줄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38만원이면 기말은 얼마인 거예요? 빵인 거예요. 맞죠? 왜냐면 늘었다 그랬어요? 줄었다 그랬어요? 줄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요. 요거랑 여기랑 얼마 차이만 나면 돼요? 38만원만 차이 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350만 4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50만 4천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362만 4천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50만원 남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이 얼마 줄었다? 38만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전월 기말 제품 전달 거는 이번 달에 뭐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기초. 그것도 좀 봐두시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타 소득 그러면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잠깐 받고 끝나는 걸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2번, 3번, 4번은 분리과세거든요. 네, 근데 뇌물은 분리과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죠? 끝나는 거. 그래서 복권 당첨금 받을 때 세금 띄고 받고요. 그 다음에 승마투표권 이런 것도 당첨돼서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받는 것도 세금 띄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물은 세금 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뇌물 답 은근 잘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세무사분들이 뇌물을 싫어하나 봐요. 왜냐면 뇌물은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뇌물 은근 잘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월세 있죠? 2천만 원 안 넘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가구 몇 주택? 2주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주택수 합산해요? 안 해요? 합산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이에요. 그래서 9억 원이 넘어가면은 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에 대해서. 왜냐면 9억 원 넘는 주택이면 월세도 어마무시하겠죠. 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이니까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 공통매입세 안분.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숫자 5예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에 5로 되어 있는데 1번에 몇이 되어 있죠? 3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은 전제 조건이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넘어야 돼요. 몇 프로 넘어야 된다고요? 5%. 근데 거기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3%. 그 다음에 14번. 우리 영세율 그러면은 국내 거래예요? 수출이에요? 수출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1번에 수출, 국외 공급도 수출이죠. 3번에 수출재화도 어쨌든 수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왜냐면 영세율 그러면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수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그 다음 뭐요? 구매확인서.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1시 40분에 거기 밑에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